저는 박영자, 올해 70입니다. 남편을 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두 번째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으며 이제 세 번째 해에 접어들자 사람들은 제게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라고 물어봅니다. 좋아졌다기보다는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자는 것도 아무도 없는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저녁도 다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지난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혼자서는 일어서기가 힘들었고 한참을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전화기를 잡아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수진이와 함께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긴 했지만 어딘가 의무감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삐끗했을 뿐이야.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아침에 택시 타고 다녀왔어. 큰일은 아니래. 수진이가 집안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요양보사 한 분 모셔드릴게요. 정말이지, 며느리의 그 말투라는 게 걱정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혼자 생활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매일 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민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른 체격의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요양보호사 이민수입니다.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이가 아플 때 제게 했던 그런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민수 씨의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집안일을 거들고 제 허리 마사지도 해주시고 병원 동행도 해주셨습니다. 처음 2주는 그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니 뭐가 필요하니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민수 씨가 설거지를 하시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어르신, 산책 좀 하시는 게 허리에 좋을 텐데요. 혼자 나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계신 날은 같이 나가시죠.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민수 씨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의 작은 공원까지 겨우 10분 거리였지만 제게는 참 먼 길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이민수 씨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셨습니다. 따뜻한 차 좀 드세요. 국화차입니다. 어머, 이런 것까지. 어르신들 대부분 국화차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 따뜻한 게 아니라 이 순간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는 이 시간이. 정말이지,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쁘지 뭐. 그러시겠어요. 요즘 다들 바쁘니까요. 이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괜히 자식이 효도를 안 한 애 같은 위로 아닌 위로를 하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함께 가을 햇살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오시는 날이면 꼭 30분씩 공원을 걸었고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민수 씨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저도 와이프를 일찍 보냈습니다. 10년 전에요.
어머나 그러셨어요? 암이었습니다. 1년 투병하다가 마지막에는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이민수 씨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픈 기억인 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커줘서 다행입니다. 혼자 키우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르신도 혼자 사시잖아요. 다들 힘든 거죠 뭐.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들은 다 이제 좀 괜찮으시죠? 하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다들 힘든 거죠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위로랍시고 시간이 약이에요. 같은 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이민수 씨가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평소에는 주말에만 오던 아들이 퇴근 후에 들른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응, 좋아. 허리도 많이 나았어. 요양보호사분은 잘 오세요? 그럼 성실하시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셔.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준혁이의 질문에는 뭔가 탐색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이야. 말씀도 부드러우시고 일도 잘하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글쎄 40대 후반쯤 되려나? 준혁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 요즘 요양보호사 중에 노인들 재산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이민수 씨를 그런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성실하게 일하시는. 어머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 보이니?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준혁이는 당황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고맙지만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단지 자기 일을 하실 뿐이고. 그래도 됐어. 이 얘기는 그만하자. 준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아들이 있어도 며느리가 있어도 손녀가 있어도 이 집에서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남편의 유품이 담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준 결혼 반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꼭 맞았는데 이제는 너무 헐거워서 자꾸 빠질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건지 제가 작아진 건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외롭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민수 씨가 오시는 날만큼은 그 의심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차를 끓여드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마셔주시고 제가 만든 반찬을 조금 권하면 맛있네요 하고 드셔주시는 그분. 그분에게 저는 그냥 어르신이 아니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그랬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민수 씨가 평소처럼 오셨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특히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그럴까요? 공원에 나가는데 마침 아파트 입구에서 수진이와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지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산책 좀 하려고. 수진이의 시선이 제 옆에 서 있는 이민수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요양보호사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수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산책 나가세요? 이민수 씨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허리 운동도 되고 좋더라고. 그러시구나.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둘이서 산책을 다니다니. 그런 생각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녀오겠습니다. 공원으로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변명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냥 산책을 한 것뿐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이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오는 게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왜요? 아까 며느님 표정이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민수 씨는 눈치가 빠른 분이었습니다. 수진이의 그 묘한 표정을 알아챈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도 가족분들이 불편해하시면. 이민수 씨. 저는 그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민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이해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요양보호사분과 너무 가까워지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나였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냥 산책을 같이 할 뿐이야. 그래도요,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는 묻지도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할지만 걱정하는 그 태도가. 남들이 뭐라든 나는 상관없어. 어머니, 나도 외롭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그래도 요양보호사는 그냥 일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됐어. 이 얘기 그만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에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 불이 켜진 창문들 너머로 각자의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외로운 사람도 있을 테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게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아들이 있어도 여전히 혼자인 이 기분. 핸드폰에 저장된 이민수 씨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도 그냥 일하러 오시는 거고 저는 그저 돌봐야 할 노인일 뿐인걸.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낡은 결혼 반지를 다시 꺼내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여전히 헐거웠습니다. 꼭 제 삶처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았습니다. 당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당신이 떠난 뒤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민수 씨가 오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현관벨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짧게 2번 예의 바르게 누르시는 그 벨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괜히 거울을 한번 보게 되고 머리를 쓸어 넘기게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자꾸만 그렇게 되더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요즘은 이민수 씨가 오시면 제가 차를 먼저 준비해 둡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국화차를 담아서 공원 갈 때 가져갈 수 있게. 처음에는 이민수 씨가 준비해 오셨는데 이제는 제가 더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어머,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이민수 씨는 가방이 가벼워야죠. 항상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우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산책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30분이던 게 40분이 되고 어느새 1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수도 많아졌습니다. 이민수 씨, 따님은 뭐 공부해요? 간호학과 다닙니다. 엄마 닮아서 그런지 사람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하네요.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근데 어르신도 아드님 혼자 키우셨잖아요. 남편분 일찍 돌아가시고.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3년 전에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민수 씨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게 편했습니다. 다들 남편 얘기만 나오면 조심스러워하는데 이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죠.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돼요. 살아야 하니까. 맞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이민수 씨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잃고도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 저도 남편을 잃고도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이민수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작은 통에 담긴 약과였습니다. 직접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만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좀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취향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별거 아닙니다. 먹다가 남으면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돼요. 약과를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단지 약과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저를 생각해줬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맛있어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말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지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갈게.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좋아. 이민수 씨가 잘 돌봐주셔서.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분하고 너무 친해지시는 건 아니죠? 준혁아, 그냥 일하시는 분이야. 그렇긴 한데 수진이가 자꾸 걱정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걱정한다는 게 결국은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알았어, 일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군가의 걱정거리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일요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지민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민이 공부 힘들지? 괜찮아요. 할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할머니는 좋아. 산책도 다니고 그래. 거실 소파에 앉으니 수진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허리는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이제는 혼자서도 잘 움직여. 그럼 이제 요양보호사분은 안 오셔도 되겠네요. 칼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수진이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필요해.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외로우시면 저희가 더 자주 가면 되죠.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바쁘잖아. 괜찮아. 나는 지금이 편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분하고 너무 가까워지시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산책 같이 하는 게? 어머니, 그분은 훨씬 젊은 남자잖아요. 아무리 일하러 오시는 분이라도 선을 지키셔야죠. 선을 지키라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수진아,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지금은 아니셔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어머니 재산을 노릴 수도 있고. 재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민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민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단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실 뿐이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뉴스 보면 노인들 재산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 바보로 보는 거야? 어머니.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생각해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거잖아.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알았어. 너희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민수 씨한테 계속 도움받을 거야. 내가 편하니까. 어머니, 정말 그러시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이가 불안한 눈으로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수진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가 좋으시면 저는 괜찮아요.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제 편에 서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점심 먹고 가세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먼저 갈게.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요일 오후의 거리는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아이를 업고 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웃는 엄마들. 저도 저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어렸을 때 남편과 함께 공원을 거닐던 그 시절.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거실. 혼자 먹어야 할 저녁.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외로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내 이민수 씨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선을 넘고 있는 걸까요? 그냥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민수 씨가 오셨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수 씨에게 제 가족사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산책 나가실까요? 날씨가 좋은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우세요?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민수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민수 씨,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어르신, 가족들이 날 이상하게 봐요. 당신하고 너무 가까워진다고 선을 지키라고. 나는 그냥 외로워서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잘못 없습니다. 외로운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 제가 문제라면 제가 그만둘게요. 어르신이 가족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원치 않아요.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민수 씨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민수 씨가 아니면 나는 정말 혼자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70살 노인이 이렇게 의지해도 되는 걸까요? 어르신, 저는 어르신 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이민수 씨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도 어르신한테 많이 위로받았어요. 혼자 딸 키우면서 힘들었는데 어르신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힘이 났어요. 서로 위로받고 있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제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이민수 씨. 네, 어르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르신 인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일요일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생각 좀 해주세요. 생각을 해달라니.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걸까요? 제 외로움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의 걱정을 이해하라는 건가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남편의 유품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낡은 결혼 반지, 30년 전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이 쓰던 안경. 당신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떠났으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아파트들, 잠든 사람들. 저만 깨어서 이 밤을 견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미소, 제 눈물을 닦아준 그 손수건. 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70살 노인이 40대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니. 우스운 일입니다. 가족들 말이 맞는 걸까요? 내가 정신이 나간 걸까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그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함께 산책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지 외로움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적어도 이민수 씨가 있는 날만큼은.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화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지민이가 지난주에 사다 준 우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오늘까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냉장고는 늘 이렇습니다. 음식이 상하기 전에 다 먹지 못하고 결국 버리게 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아침을 걸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켜둔 것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어제 밤부터 계속 맴도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요일 이민수 씨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벨 소리가 들렸을 때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쓸어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있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민수 씨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분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제가 그분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날은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민수 씨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수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수 씨가 국화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익숙한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이랑 무슨 일 있으셨죠? 결국 물어보셨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좀 그래요. 제 때문인가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책감이 묻어나는 한숨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만둘까요? 다른 요양보호사분을 구하시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민수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민수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어르신.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내 인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뿐이죠.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 나는 누구지? 박영자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지?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민수 씨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이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도 한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구나. 그냥 돌봐야 할 노인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어르신. 근데 가족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내가 외롭다는 것,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냥 재산 걱정만 하고 체면 걱정만 하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아본 지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외로운 건 당연한 거고 누군가가 필요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민수 씨가 돌아간 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나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민수 씨하고 같이 살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야. 나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이민수 씨하고 함께 살기로 했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분은 요양보호사예요. 일하러 오는 사람이고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나는 혼자가 싫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모르세요? 준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 보여. 어머니, 나는 결정했어. 다음 주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이사할 거야. 어머니,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어머니, 우리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수진아, 나는 이민수 씨를 믿어. 그리고 이건 내 인생이야. 어머니,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상의해봤자 반대할 거잖아. 그냥 내가 결정한 거야. 어머니. 이번에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아, 어떻게 온 거야? 할머니, 정말 이사하시려고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빠랑 엄마가 화내셨어요. 할머니가 정신이 나갔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녀 입을 통해 듣는 그 말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정신 멀쩡해. 그냥 더 이상 혼자 있기 싫을 뿐이야. 할머니,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이사하지 마세요.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지민아, 고맙지만 너희는 너희 삶이 있잖아. 할머니는 할머니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을 거야. 지민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가느다란 어깨가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이 아이한테까지 이런 걱정을 끼치다니. 나쁜 할머니입니다. 지민이가 돌아간 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과 함께 이사와서 아들을 키우고 손녀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본 이 집. 이제 떠나야 합니다. 금요일 이민수 씨가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민수 씨, 제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르신. 저 작은 집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같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이민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요. 이제는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
그리고 이민수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하고 같이 사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0살 노인이 40대 남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다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 외로우니까. 이민수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딸은 대학생이니 기숙사에 있고.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가족분들이. 상관없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민수 씨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딸이 집을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적막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 가족분들이 정말 반대하실 텐데.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이민수 씨가 함께 가주었습니다. 역 근처에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짐을 쌌습니다. 30년의 삶이 몇 개의 박스에 담겼습니다.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남편의 옷, 낡은 가구,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 사진, 안경. 이것들은 가져가야 했습니다. 과거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아무것도 없는 방. 이제 이곳은 남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의 추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잘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자주 가던 슈퍼마켓, 산책하던 공원, 지민이와 손잡고 걷던 길.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차가 새 집 앞에 멈췄습니다. 이민수 씨가 먼저 내려서 짐을 내렸습니다. 저도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새 집 앞에 섰습니다. 이민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르신. 문턱을 넘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일까요? 가족들은 저를 용서해 줄까요? 그날 밤 새 집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이민수 씨는 거실에, 저는 방에서 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습니다. 오래된 집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준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제가 이사한 것을 알았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걱정하고 있을까요? 지민이 생각도 났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것을 슬퍼하고 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면 안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정말이지 이게 맞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의 기억이 몸에 배어 있어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민수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다녀오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딸에게 전화를 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저는 그저 방에서 그 소리들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부엌을 쓸 때도, 화장실을 쓸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타인과 산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민수 씨가 문을 열었을 때 지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맨 채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민이는 저를 보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아세요? 지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래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주소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고 비벼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저보고는 할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실에서 이민수 씨가 과일을 깎아 가져왔습니다. 지민이는 처음에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이민수 씨가 조용히 물러나자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세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외롭지 않은 것은 확실한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팠고 밤이 되면 정말 잘한 선택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괜찮은 것과 행복한 건 다르잖아요. 지민이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내가 와줘서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지민이는 2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은 용돈이에요. 많지 않지만. 지민아, 이건 안 돼. 내가 쓰려고 모은 건데. 할머니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여기 생활하시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니.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가 잘 쓸게.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떠난 후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오래 모았을지. 이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손녀분이 어르신을 많이 사랑하시네요. 네, 저 아이만큼은 할머니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가족이 반대해도 찾아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날 밤 지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키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민수 씨의 딸이 집에 왔습니다. 22살, 간호학과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밝은 인상의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민지예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는지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갑자기 아버지가 낯선 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니 놀랐을 것입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혹시 불편하게 하진 않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걱정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민수 씨는 참 좋은 분이야. 너를 잘 키우셨더구나. 민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간단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민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는 라면만 드셨는데. 그래? 이민수 씨, 제대로 된 밥을 안 먹으셨구나. 이민수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식사 후 민지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부엌에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물어봐도 될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뭐든지 물어봐. 할머니 가족분들은 이거 아세요? 알지. 근데 반대하셔. 힘드시겠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지. 근데 어쩌겠어.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야지. 제 생각에는요. 민지가 그릇을 헹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많이 걱정했거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저한테는 밝게 웃으셨지만 밤에 혼자 우시는 거 다 알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달라졌고요. 할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찬성이에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도 지민이처럼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이해해줘서.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행복하냐는 질문. 오늘만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할머니는 노력하는 중이야. 행복해지려고. 그걸로 충분해요. 민지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22살 아이가 70살 노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이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딸이 실례하지는 않았죠? 아니에요. 참 좋은 아이예요.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걱정했는데 딸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에요. 민지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민수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어르신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지와 함께였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니 지민이가 용기를 내서 민지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야기 좀 나눴어요. 민지 언니랑.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해 보려고요. 지민아,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에요, 할머니.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두 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18과 22.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고마워 너희 둘 다. 할머니는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나.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민수 씨가 과일을 깎아왔고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떡을 내놓았습니다. 이상한 가족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각자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떠난 후 이민수 씨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해해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딸이 찬성해주니 죄책감이 덜하네요. 죄책감이요? 네, 솔직히 저도 어르신 가족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됐어요. 재산을 노리는 나쁜 사람으로 보시지 않을까. 이민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떳떳해도 남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후회하세요? 후회요? 이렇게 같이 살기로 한 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으면 뭐라 답해야 할까요?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쉽지는 않네요. 저도 그래요.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단 나아요. 네, 혼자 있는 것보단 나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불이 켜진 창문들.
저 안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요. 행복한 사람도 있을 테고 외로운 사람도 있을 테고 저희처럼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천장이었습니다. 지민이와 민지가 생각났습니다. 두 아이가 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준혁이 생각도 났습니다. 지금쯤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걱정하고 있을까요? 수진이도 생각났습니다. 제가 떠난 후 시어머니 없는 집이 편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새집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와의 일상이 자연스러워졌고 지민이가 가끔 몰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 영자 언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 남편의 여동생 혜진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혜진은 낡은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맡긴 편지, 다른 하나는 30년 동안 모은 빚 갚을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혜진의 빚까지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자,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충분히 강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행복하시오. 제발 행복하시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허락해 준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도 된다고,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이민수 씨가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행복하래요.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꿈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잘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민수 씨가 차려온 따뜻한 아침을 함께 먹으며 웃었습니다. 혜진이 준 돈은 지민이와 민지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마음도 변하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말 아침 지민이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할머니를 상대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이민수 씨의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고. 월요일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서. 청구인은 박준혁, 피청구인은 박영자. 판단 능력 저하, 제3자의 부당한 영향, 긴급한 재산 보호 필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이민수 씨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수요일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오고 그 사람과 헤어지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협박이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그게 협박이냐고,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 협박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민수 씨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지민이가 달려와 울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했지만 그것도 그 남자 때문이라고 했다고. 제가 쓰러진 것조차 이민수 씨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행복하시오. 하지만 행복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가족을 잃을 수도,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있고 민지가 있고 이민수 씨가 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이민수 씨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수 씨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준혁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환자 호출하는 방송, 의료진들의 발소리. 마침내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수진이가 말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병원에 왔다가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복도 벤치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5의 중년 남자.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울던 그 아이, 악몽을 꾸고 제 품에 안기던 그 아이. 준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이민수라는 사람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운 성실한 요양보호사일 뿐이었다고. 그때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냐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상담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준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를 쓰러지게 했다고.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편안함을 원했다는 것을. 준혁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진정될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라고. 내가 걱정되는 마음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이라고. 그냥 박영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고.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다고.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원하지, 그런 질문들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다고. 밤마다 텅 빈 집에서 누가 말을 걸어주기를 바랐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이민수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느꼈다고. 아, 나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사랑이라고 하기는 뭐하다고. 그보다는 동반자 같은 거라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닌 사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70살이면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되는 거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엄마인데 내 마음도 이해한다고. 충격받았을 거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지만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준혁이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라서 아들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했다고. 어머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머니를 가뒀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고. 어머니는 지켜줘야 할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평생 가족을 지켜온 강한 사람이라고. 그걸 몰랐다고.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45살 중년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릎 꿇은 남편과 우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저 불편하게만 생각했다고. 사실은 자기도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줄곧 남편과 아이만 챙기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시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미래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자기도 저렇게 혼자가 될 거라고. 그게 두려웠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게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는데 자기는 못 내는가 부러웠다고.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민이었습니다. 뒤따라 민지도 들어왔습니다. 지민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민지도 옆에 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병실에 모였습니다. 울고 있는 가족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민수 씨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민수 씨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준혁이가 일어나서 이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왜 했다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미안하다고. 이민수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도 이해한다고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한 걱정이었다고. 두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해결일까요? 모든 게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함도 있고 의심도 있고 서운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작.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지민이가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 주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툴렀고 여전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러 나갔습니다. 준혁이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수진이가 짐을 들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소복하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이민수 씨가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작은 원룸에서 이민수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처음에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하다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준혁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줬습니다. 법원에 제출했던 성년후견인 신청은 취하되었습니다. 준혁이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가 취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안도감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필요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겠지요. 우리 모두 서툴렀으니까요. 이제 준혁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릅니다. 수진이와 함께 올 때도 있고 혼자 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를 하고 지민이 이야기를 하고 회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진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준혁이 없이 지민이 없이 오로지 혼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우고 싶다고 혼자 사는 법을, 자기 인생을 사는 법을.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다고, 자기도 언젠가 혼자가 될 거라고,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로 산다는 것, 나이 든다는 것, 혼자가 된다는 것.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두 여자로서. 수진이가 돌아갈 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럽다고 그런 용기를 내신 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필사적이었던 거라고, 너무 외로워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라고. 지민이는 여전히 자주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더 자주 옵니다. 민지 언니와 함께 올 때도 많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있으면 집안이 환해집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젊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할머니 집 근처로 자취하고 싶다고. 자주 와서 밥 먹고 싶다고. 준혁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허락했습니다.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냐고, 손녀가 자주 오면 불편하지 않겠냐고. 천만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지민이가 오면 할머니가 행복하다고. 민지는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이민수 씨가 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공부하느라 힘들까봐, 스트레스 받을까봐. 저도 함께 걱정합니다. 민지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영양제를 챙겨주고 가끔 용돈을 쥐어줍니다. 민지가 고맙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도 제 손녀 같습니다. 혜진이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의 30년, 제 30년.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 혜진은 그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습니다. 오빠에게 진 빚을 갚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언니 집에 자주 놀러가도 되냐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오라고, 여기가 혜진이 집이기도 하다고. 이민수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동반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르고 그렇다고 단순한 동거인도 아닙니다.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위로하는 사람. 그 정도입니다. 가끔 준혁이가 물어봅니다. 이민수 씨와 결혼할 생각은 없느냐고.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다고, 지금처럼 사는 게 편하다고. 이민수 씨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이민수 씨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 간단한 반찬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좋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나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하고. 글쎄요. 완벽하게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쓸쓸할 때가 있고 남편 생각에 눈물 날 때가 있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준혁이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고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진이도 가끔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수 씨와도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로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가는 것. 남편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행복하시오. 제발 행복하시오. 저는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제 방식대로. 오후에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눈이 와서 학교에서 일찍 끝났다고 할머니 집에 가도 되냐고.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든 오라고. 1시간 후 지민이가 왔습니다. 눈을 맞으며 온 아이의 머리와 어깨가 하얗게 젖어 있었습니다. 타월로 머리를 말려주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핫초코를 끓여왔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제일 편하다고 여기 오면 마음이 놓인다고.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저녁 때 민지도 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 지민이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넷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이민수 씨가 부친 전. 간단한 상차림이었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떠들며 웃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가족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서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족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이민수 씨가 옆에 와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민수 씨 후회하세요? 뭐요? 저하고 이렇게 사는 거요. 이민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쉽지는 않네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 그게 우리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민수 씨는 거실로 가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결혼 반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라고 혼자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방식대로.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눈 쌓인 세상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도 있을 테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지민이가 있고 민지가 있고 이민수 씨가 있고 준혁이가 있고 수진이가 있고 혜진이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관계들이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때로는 쉬고 또 걸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합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저는 70살 박영자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로 살고 있습니다. 서툴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제 선택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